책이 제가 무심코 빼들었는데 오늘 책이 언제 읽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못 읽었던 책이거든요. 근데 이걸 읽고 시작하고 보니까 이 생각보다 너무 어렵고 내용이 많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되게 도움은 될까? 우리가 읽으면 굉장히 도움될 만한, 우리는 항상 사람들과 함께 하는 일을 하고 또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계속 키워가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들한테는 매우 도움이 많이 될 만한 책인데 제 마음 같아서는 제가 이런 책인 줄 알았으면 한 세 번은 읽고 발표를 해드리면 더 좋았을 텐데 한 번밖에 제가 못 읽어가지고 그래도 제가 띄엄띄엄 해보겠습니다. 네, 이게 우리 잘 아시는 우리 김경일 교수님 아메에서도 강의를 몇 번 하셨고 했던 그분의 책입니다. 책 제목이 보시면 나의 잠재력을 찾는 생각의 비밀 코드, 지혜의 심리학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의 서문이 되게 저한테는 많이 와닿았는데 그 서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물의 지혜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시는데 지혜는 사물의 이치나 상황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는 정신의 능력, 곧 생각의 능력을 지혜라고 한다고 하는데 인간의 생각이 어떤 이치나 원리로 작동하는지 알면 우리 생각을 늘 하잖아요. 그래서 이 뇌 사진을 찍으면 생각이 한시도 쉬지 않는데요. 뇌는 계속 움직인대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뇌의 에너지를 많이 쓰면서 과연 정확한 생각과 판단을 하고 있는가? 라고 의문을 이제 물어보면 우리가 이 자신 있게 대답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왜 그러면 계속 내에서는 에너지를 쓰면서도 올바른 판단들, 합리적인 판단들이 잘 안 되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희가 엄청 많은 자기 개발서를 읽잖아요. 특히 우리들은. 그런데 자기계발서를 읽을 때마다 새롭지 않으세요? 내 행동이 그렇게 바뀌었으면 안 새로울 텐데 읽을 때마다 아 맞다 이래야지 아 맞다 이래야지 그런데 생각처럼 우리가 왜 그 생각대 그 책대로 읽었던 책대로 잘 바뀌지 않을까에 대한 열쇠가 이 책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 책입니다. 완전히 이해를 하면. 그래서 인간이 이런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우리 생각의 작동 원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각을 잘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인간의 생각이 어떤 이치나 원리로 작동하는지를 알면 생각의 능력을 키우기가 쉽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연구하는 학문이 인지심리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김경일 교수님이 인지심리학자잖아요. 그래서 생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원리를 연구하는 학문이고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면 조금 더 지혜로워질 수 있다. 그래서 아마도 책 제목을 지혜의 심리학이라고 이렇게 붙이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책이 생각보다 두껍고 내용 굉장히 많고 뭐 여러 가지 뭐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고 이래가지고 그 김경일 교수님 진짜 강의를 재밌게 잘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엄청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들었는데 생각보다 또 되게 아카데믹한 부분도 있어가지고 어, 읽는데 저 나름대로는 굉장히 좀 깊게 생각을 하면서 읽게 됐습니다. 이 책을 보시면 여기 나오죠. 제가 앞에 했던 것처럼 인간의 죄송합니다. 이 오타가 있네. 생각입니다. 생각이 아니고 인간의 생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대요. 어떻게의 생각과 왜, why의 생각으로 나눌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계발서를 계속 반복해서 읽어도 내 삶이 변하지 않는 이유. 내가 다시 원점으로 가 있는 이유는 바로 수많은 자기계발서는 어떻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되게 결과적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래야 되는지 또는 우리 생각에 왜 나는 자꾸 판단에 오류를 한다거나 또는 습관이 바뀌지 않는다거나 하는 그 원리에 대해서 why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대부분 how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how에 대한 이야기만 계속 읽는다고 해서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나는 내 생각이 지금까지 계속 나는 생각을 했고 수많은 생각을 했고 수많은 선택들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선택의 결과이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생각의 작동 원리를 알아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좀 더 낫다 해서 우리의 생각들의 성향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인간이 사고하는데
생각의 성향이 있는데 그 생각의 성향 중에 하나가 인지적 구두쇠라고 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뇌는 이렇게 검사를 해보면 정말 한시도 쉬지 않고 계속 움직이고 있대요, 뭔가가. 그런데 사고는 굉장히 게으르게 한대요. 그러니까는 뭐 하는지 모르겠네, 계속 움직이면서. 우리 굉장히 생각하는 걸 싫어한대요, 사람이. 왜 그러냐면 에너지를 많이 쓰잖아요, 우리 뇌가. 그죠? 에너지, 우리 몸에 2%밖에 되지 않지만 에너지는 20%인가 12%인가 하여튼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최대한 우리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막 많이 하면 에너지를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얘는 생각을 좀 적게 하고 싶어 한답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많이 쓰는 뇌는 깊고 복잡한 생각을 피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만약에 막 대안이 너무 많잖아요. 선택권이 너무 많으면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아니 나중에 선택하지 뭐 이렇게 자꾸 미루게 된대요.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어떤 식당에를 갔는데 메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식당에. 근데 그 식당이 장사가 잘 안 돼. 그게 이제 인간의 인지적 구두쇠적 어떤 그 성향을 보면 그 손님들이 와서 그 많은 메뉴 중에 뭔가를 골라야 되잖아요. 그게 너무 이 손님 입장에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메뉴를 좀 줄여봐라. 대폭 줄이고 몇 가지만 남겨라. 이렇게 얘기를 해줬대요. 그런데 다음에 그 식당에 갔는데 식당이 엄청 잘 되고 있더래요. 뭐 그거 다 그래서 주인이 나는 음식도 똑같이 하고 다 똑같이 하는데 왜 그런지 잘 모르겠다 하는데 이제 이 분께서는 그래서 이제 이게 마케팅에도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너무나 많은 선택권을 주어주면은 사람들은 이 뇌가 인지적 구두쇠의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뭔가를 선택하는 걸 싫어해서 나중에 할게 그냥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보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뭐 팔로우 할 때 약속 잡을 때 두 개의 시간을 주고 선택해서 하세요. 뭐라든지 우리가 또 제품을 사람들한테 알릴 때도 우리 제품이 천 가지 모든 제품이 다 너무 좋기는 하지만 그렇게 모든 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막 이렇게 하면 사람들은 이 많은 것 중에서는 선택하는 게 귀찮기 때문에 안 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것도 이제 저희들이 좀 알면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좋은 것을 만드는 것만큼 중요한 건 선택을 쉽게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선택하기 쉽도록 해줘라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인지적 구두쇠라는 이게 굉장히 생각보다 많은 것에 우리가 영향을 끼치더라고요. 책에는 훨씬 더 많은 사례들이 나와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인간이 고착이라고 하는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사고하는 데 있어서. 인간은 변화를 싫어한대요. 우리 이제 관성의 법칙 이런 것도 얘기하는데, 인간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불안이라고 하는 감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불안을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불안을 피하고 싶어 하는 심리가 엄청 많대요. 그런데 사람이 새로운 거를 가면 어때요? 내가 잘 모르는 곳이니까 불안해지잖아요. 낯선 곳에 가면. 그래서 이 불안한 상황들을 굉장히 피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사람이. 그래서 불안이 예상되는 경우 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낯선 곳에 간다든지, 낯선 사람을 만난다든지, 어떤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을 그래서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게 굉장히 당연하다. 그러면 그걸 이제 고착이라고 할 이런 때도 쓰기도 하고 또는 어떤 아무런 사고의 근거가 없을 때 어떤 기준이 주어지면 그냥 그렇게 그 기준에서 왔다 갔다 생각을 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자동차의 가격이야. 이 자동차는 실제로는 1억을 해. 근데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 자동차는 3천만 원보다는 좀 비싸. 얼마게? 이렇게 물어보면 1억은 생각도 안 하고 뭐 3천에서 좀 더 많은 거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근거 없는 것에 닻을 걸어가지고 그 전으로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향을 고착이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가 사람들을 뭐 이렇게 뭐 미팅에 초대하거나 이렇게 할 때 낯선 곳에 가는 걸 다 불안해하기 때문에 최대한 그 사람이 친밀하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단계들을 좀 주면 훨씬 더 사람들은 그쪽 방향으로 선택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사람을 이해하는 방향으로 써야 되는 거죠. 그냥 우리는 이제 이미 너무 미팅이 재밌고 좋으니까 그냥 가면 될 텐데 왜 안 오노?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이 이런 성향들이 사람들이 다 있기 때문이거나 라고 이제 이해하면 훨씬 더 잘 활용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우리 진짜 웃긴데 전 어차피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착각을 안 하는데 멀티태스킹에 대한 착각을 한대요. 사람들이 나는 이거 하면서 근데 우리 왜 컵라면 먹으면서 타이핑하기 이런 거 좀 쉬워 보이지 않으세요? 그리고 음악 들으면서 공부하기 애들 엄청 많이 하잖아요. 껌 씹으면서 단어 암기하기. 이 정도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두 가지. 운전 중에 핸드프리로 통화하기.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실제로 이게 테스트를 해보면 그냥 단어만 외운 애랑 껌 씹으면서 단어 외우기 하면 훨씬 못 외운대요. 그 단어조차도. 암기하는 기능이 떨어지고. 근데 사람들은 왜 나는 이거 두 개를 같이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냐면 컵라면 먹는 거 너무 우리한테 쉽고 편한 일이잖아요. 친숙한 일이잖아요. 껌 씹는 것도 마찬가지고 음악도 뭐 운전도 우리가 익숙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하고 친숙하고 편한 일들 두 개를 묶어가지고 난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착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 이건 우리들의 착각이다. 단지 어떤 일을 동시에 한 것은 불가능한데 내 인지가 왔다 갔다 한대요. 요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근데 이게 맞는 게 저희 운전하다가 막 전화하면 어느새 엄청난 거리를 내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 왔다는 거 느끼잖아요. 전화 끊고 나면. 그럴 때 없어요. 나는 도대체 이만큼을 어떻게 왔지? 이렇게 생각될 때 되게 많거든요, 제가. 장거리 운전하면서 전화 받으면. 그래서 선택적 주의, 요 또 주의가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갔다 하는 거지 절대로 멀티태스킹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하면 효율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예. 그다음에 자, 그다음에 우리는 생각의 습성을 이렇게 꺼내지 못하는 제가 생각을 꺼내지 못하는 습성이 있대요. 앞에 습성은 습성이 아니에요. 제가 급하게 쳐가지고 좀 생각을 꺼내지 못하는 습성이 있는데 사람들은 우리는 막 뭘 책 읽고 강의 듣고 이런 거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선생님이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건 뭐냐면 사람들은 계속 집어넣는 데만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안에 들어있는 거를 대체로 못 써먹는 게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왜 항상 이럴 때 많잖아요. 애들 시험 치고 나왔을 때도 그렇고, 아까 나오니까 딱 생각나는 거. 나 이거 나오니까 답이 딱 생각나고. 또 누군가 얘기하고 난 뒤에도 파트너들이 그런 말 많이 하죠. 제가 이 얘기를 했었어야 됐는데요. 그때 생각이 안 났어요. 진짜 많이 얘기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왜 그때 그 생각을 못 했을까? 막 그런 생각 하는데, 그게 실제로 우리가 사실은 뇌에 넣는 것보다 뇌에서 끄집어내는 게 훨씬 더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런 실패를 거듭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꾸 더 다양한 지식을 머릿속에 계속 집어넣는 데만 신경을 쓴다. 실제로는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보다 꺼내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나중에 어떻게 하면 잘 꺼낼 수 있을까가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 내 뇌 속에 있는 숱한 지식들을 어떻게, 이거 어디로 가보지? 어떻게 꺼낼 수가 있느냐가 문제다. 그래서 이제 뒷부분의 책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길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컴퓨터보다 사람이 또 뛰어난 점도 있대요, 이게. 예를 들면 어떤 질문을 하면 거기 나오는데 과테말라에서 일곱 번째로 큰 도시가 뭐예요? 이렇게 제가 물어봐요. 그럼 여러분들이 몰라요. 이렇게 빨리 대답하잖아요. 사람들은 자기가 모르는 걸 빨리 안 돼요.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근데 컴퓨터는 지가 있는 정보를 다 훑어보고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게 그 사람이 뛰어난 점이 그거래요. "내가 모르는 건 이거 몰라." 이렇게 빨리 얘기할 수 있는 거. 그런데 알고 있는 것도 못 끄집어내는 게 지금 이제 문제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이제 메타 인지를 발달시키는 거.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요거를 발달시켜야 되고 또 때로는 우리가 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가 수학 문제라든지 뭐 같은 분명히 내가 공부할 때는 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 문제를 풀려고 하면 못 푸는 경우 많죠. 그것도 내가 모르는 건데 익숙한 지식은 안다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진짜 아는 건 뭐냐면 완전한 이해를 넘어서서 설명할 수 있을 때 그것을 우리는 안다고 얘기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설명할 수 있는 지식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고 써먹을 수 있는 지식이다. 해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지식을 내가 내 머릿속에 잘 구조화해서 넣을 것인가.
그래야 그걸 잘 꺼내 쓸 수 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저도 그러는데 매일 A 라이브 듣고 맨날 미팅에서 강의 듣고 그러면 다 아는 것 같은데 사실은 설명해 보라고 하면 신제품 같은 경우에 잘 생각 안 나고 하는 게 참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직접 정말 설명 모두 이제 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다행히 미팅에서 돌아가면서 제품 설명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것들을 거쳐야 이제 완벽하게 이제 내가 아는 것이 되는 거죠, 거기서. 그래서 그런 착각들을 하지 않도록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사람은 과연 합리적인가? 우리는 합리적인가? 우린 정말 합리적일까요? 앞에서 살펴본 여러 가지 우리 생각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 또는 그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말씀드렸지만 생각의 편향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살펴본 인간의 생각과 관련된 몇 가지 이제 기본적인 성향들이죠. 오류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성향 때문에 인간은 이 생각에 있어서 제한점과 편향성을 굉장히 많이 갖는데요. 그래서 합리적이기가 쉽지 않다, 우리 자신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합리적이고 지혜롭기 위해서 이제 이 구조들을 잘 이해하고 자기 생각을 잘 써야 된다는 게 지금 이분이 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서 나오는 또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후회와 만족이라고 하는 두 가지 단어입니다.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죠. 후회 없는 결정이 만족을 줄 거야라고 착각하는데 후회와 만족은 완전히 다른 과정을 통해서 얻어지는 독립적인 마음작용이래요, 이게. 후회는 보통 하고 나면 뭐 어떤 느낌이에요? 이전에 잘못한 것을 깨닫고 뉘우치는 거죠. 그래서 후회하고 나면 내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다음의 행동에 이제 숙제가 남게 되잖아요.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하고 많은 경우의 수를 이제 내가 정해서 또 선택해서 뭔가를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후회를 하고 나면 일이 많아진대요, 우리가. 후회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일이 많아지니까 아까 앞에 사람은 인지적 구두쇠라고 했잖아요. 생각하는 게 싫어. 그래서 사람은 선택을 할 때 최적의 선택,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것보다 후회를 제일 적게 할 선택을 한대요. 후회를 좀 덜 할 수 있는 선택을. 그래서 사실은 최선의 선택을 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요게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그래서 왜 이게 다른 과정에서냐? 만족은 뭐예요? 보잘함 없이 마음이 흐뭇하거나 완전히 그냥 흡족해. 이 종결이야, 모든 사건이. 만족해. 이러면 끝이야, 그냥. 이 뒤에 일이 없어, 얘는. 그죠? 그래서 이 만족은, 자신과 자신이 관여하는 대상 자체에 되게 본질적인 것에서 오는데, 후회는 어디서 오냐면, 비교하는 데서 주로 온다는 거예요. 내가 A를 선택하고 나면 내가 만약에 B를 선택했다면 어땠을까? 하고 B를 선택했을 때와의 결과와 비교하는 거고 아니면 내가 A를 선택했는데 옆에 사람이 B를 선택했어. 그럼 이제 그 사람과 나와의 비교가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이 후회라고 하는 거는 비교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그것을 이제 하고 나면 뒤에 일이 많으니까 사람들은 되도록이면 만족을 얻을 선택을 하지 않고 후회를 덜할 선택을 한다. 요거를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도 선택해야 되니까. 그럼 더 좋은 선택은 뭘까요? 만족을 얻는 선택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선택할 때 내가 지금 선택의 방향이 내 삶에 만족을 주는 선택인지 아니면 내가 후회하지 않으려고 하는 소극적 선택인지를 잘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만족을 주는 이제 궁극적인 것은 궁극적인 거잖아요. 행복하거나 뭐 자기 성찰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 두 가지를 해놨는데 어떤 궁극적인 무언가에 이르기 위해서 남들하고 비교하지 않는 거죠. 행복은 비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행복이 뭔지, 나는 어떨 때 만족을 느끼는지, 결국은 자기에 대해서 잘 아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할 때 자꾸 후회 없는 선택을 하고 그것이 만족한 선택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 요건 되게 우리 삶에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장을 펼쳐. 자, 그리고 또 하나 착각은 저는 이게 되게 좀 충격적이었는데 항상 저는 제가 머리로 생각해서 결정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이거하고 저거하고 막 비교해가지고 여러분 어떠세요? 근데 결정은 이성이 하는 게 아니라 정서가 내리는 거래요. 근데 그런 적 있지 않아요? 제가 얼마 전에 그런 게 있는데 막
얘기를 해서 뭘 선택해야 돼. 그래 가지고 막 둘이서 내가 이걸 선택해야 A를 선택해야 되는 이유를 막 설명해서 그래서 "나는 A처럼 할 거야." 그랬는데 헤어지자마자 제가 B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저녁에 와서 '나 좀 이상한 여자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걸 읽고 제가 알게 됐어요 이거를. 사람이 우리 왜 옷을 사러 가거나 뭘 사러 가면 딱 꽂히는 거 있죠. 딱 꽂히는 거 사고 나면 후회가 없잖아요. 내 마음에 너무 쏙 드니까. 근데 막 이것저것 따져 가지고 샀는데 집에 사 놓고 안 쓰고 안 입는 거 많죠. 예. 그래서 우리가 정서가 선택을 하는 게 더 정확한 거래요 이게. 그리고 정서가 결정을 내린대요 실제로. 뇌를 보면 정서를 담당하는 뇌 영역이 손상된 사람들은 극심한 결정 장애를 앓는다고 합니다. 하물며 생활에 있는 아주 사소한 결정도 잘 못 내린대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뭘 조심해야 되냐면 우리가 정서적으로 흥분된 상태에서 결정을 내리면 이게 정확하지 않은 결정일 확률이 높아요. 예를 들면 뭐 화가 났다거나 아니면 하물며 막 여기서 실험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막 이게 심장 박동이 막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뭘 결정하게 하면 오류를 많이 낸대요. 그거는 진짜 결정 진짜 정서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흥분되어 있거나 너무 기분 나쁘거나 너무 기분이 좋거나 이럴 때 평정심이 아닌 상태에서 선택을 하면 사람들은 거의 다 정서적 선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건 독이 되고 평온한 상태 우리가 아주 평온한 상태일 때 뭔가 내가 딱 이미 결정을 할까 말까 했는데 뭔가 이렇게 감이 딱 오는 경우 있죠 우리가. 아주 평온한 상태에서 결정의 순간을 맞이했는데 뭔가 정서적 신호가 딱 와. 우리 이걸 직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굉장히 맞을 확률이 높대요 그게. 그거는 매우 신뢰할 만한 선택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요거를 잘 구별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정서를 잘 관리하는 게 엄청 중요하다예요 여기서는. 대부분의 결정은 정서가 내리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막 욕하면서 그 사람이랑 결혼하고 이런 경우 많잖아요 우리가. 그걸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이성으로는 막 이거는 뭐 막 이건 아니고 저건 아니고 막 욕하는데 왜 나는 그 사람하고 결혼했을까? 내 정서가 그 사람을 선택하는 거죠. 어. 근데 실제로 제가 많이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보다 더 간편한 방법 이건 뭐냐면 인간은 뭐든지 너무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택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선택할 게 많아요. 뭐 일어나는 일도 많고. 그래서 이것들을 다 생각하고 하려면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우리 뇌가. 그래서 뭐든지 조금 단순화시키는 능력이 발달돼 있답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떤 사안이든 판단을 내려야 하는 순간 지금 상황하고만 해당되는 것들만 거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비즈니스적인 판단을 내리는데 뭐 가족과 관계된 내용들을 다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과 유사한 것들만 싹 걸러내는 거죠. 현 상황과 크게 관련이 없는 대부분의 대안은 순식간에 걸러내고 적절한 몇 가지 대안만을 놓고 생각하는 필터가 우리한테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제약성, 심리학에서는 제약성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이 제약성은 자신이 살아오면서 만든 거대한 지식과 경험의 체계로 만들어진 거죠. 우리가 뭘 경험하고 뭘 했는가에 따라서 무엇을 알고 있는가에 따라서 현 시점에서 어떤 대안만을 남겨 놓을지를 순식간에 하게 하는 모든 종류의 필터 기능을 얘기한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쉽게 만들어 주는 것을 휴리스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것들 뭐 상황의 복잡성도 있지만 나름 우리가 이렇게 잘 판단해서 뭔가를 결정해서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 내에 또 이런 훌륭한 기능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휴리스틱은 꽤 유용하지만 함정과 오류의 가능성도 매우 많이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이 인간 생각의 기본 속성, 앞에 얘기했던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오류를 범하니까 이런 걸 알면 조금 오류를 줄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걸 이제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행동하는 저변에 있는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게 동기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 있는 동기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기라고 하는 건 우리 행동에 에너지를 부여하여 목표를 지향하게 하고 또 그 목표를 끝까지 실현하게 하기도 하고 또는 뭔가를 하게 하는 이유를 우리가 우리 동기부여시킨다 이런 말 우리가 많이 쓰니까 우리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말인데 이런 동기를 늦게 어떤 생각과 행동을 하는 것이 근데 우리는 이제 이 동기가
어떤 행동을 하게 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를 막 동기부여시키잖아요. 근데 요것도 또 결국은 정서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과 똑같이. 우리는 동기를 느껴서 어떤 생각과 행동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동기가 만들어낸 정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오히려 동기를 알아낸다. 이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뒤에를 들으면 오히려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어, 예를 들면 배가 고파요. 우리는 배고픔이 동기가 되어서 밥을 먹는다고 생각하잖아요. 배고픈 게 밥 먹게하지. 근데 그게 아니라 배고픔이 우리한테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불편함을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밥을 먹는 거래요, 우리가. 그래서 뇌에서 동기를 담당하는 영역이 있고 정서를 담당하는 영역이 있는데 이 두 개가 다 정상이어도 이거를 연결하는 시냅스에 문제가 생기면 배가 고파도 밥을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기가 생겨도 생각과 행동을 하지 못한대요, 우리가. 반면에 동기를, 배고픔을 느끼는 만약에 뇌의 영역에 문제가 생겼어. 그런데 정서가 정상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먹는 걸 보고도 맛있겠다라든지 그렇게 해서 밥을 먹는다는 거, 먹는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동기를 담당하는 영역이 쉬고 있어도 정서를 담당하는 영역이 활동하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행동을 취한다. 그래서 이 계속 그 모든 지금 핵심이 어디로 쫙 모아지냐면 우리들의 정서라고 하는 것에 모아집니다. 그 정서의 중요성에. 그런데 그게 동기랑 연관이 되어 있죠. 예. 정서를 자극하는 동기 또는 동기를 자극하는 정서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어, 우리를 움직이는 인간의 동기에는 접근 동기와 회피 동기 두 개가 있다고 합니다. 접근 동기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동기예요. 예를 들면 시험을 치는데 얘가 기쁨을 얻기 위해서 나 시험 치고 나면 성취감이 느껴질 거야 하고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가 있고 한 애는 안 하면 엄마한테 혼날 거야. 이번 시험을 못 치면 엄마한테 혼나. 그죠? 그래서 그 혼나지 않기 위해서 공부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걸 회피 동기라고 해요. 그래서 뭔가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하면 그게 접근 동기, 안 좋은 것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건 회피 동기, 이런 거죠. 그래서 접근 동기는 긍정적일 때는 기쁨을 주고, 그게 이제 실패했을 때는 슬픔을 주고, 그죠? 그런데 이 접근 동기는 어떨 때 도움이 되냐면, 굉장히 좀 통합적이고 전체적인 사고, 큰 목표를 세울 때, 그럴 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동기가 시간이랑도 연관이 있고 공간이랑도 연관이 있고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과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게 접근 동기를 가진 사람이 있고 회피 동기를 가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성향상. 그런데 이 교수님의 말에 의하면 뭐 우리 생각엔 접근 동기가 더 좋은 것 같잖아요. 회피 동기가 안 좋은 것 같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과제에 따라서 때로는 접근 동기가 도움이 되고 때로는 회피 동기가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피 동기는 안도감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엄마한테 안 혼나려고 하는 거니까. 근데 좌절되면 약간 불안감을 주는 거예요, 얘가. 이런 건 어떨 때 도움이 되냐면 굉장히 구체적이고 분석적인 그런 치밀한 일을 할 때. 또는 안전과 관련된 일. 예를 들면 우리가 막 안전 관련된 소방관 이런 분들이 접근 동기로 물론 일을 할 수도 있지만 일의 치밀성은 회피 동기, 실패하면 안 돼. 이걸 꼭 잘해야 돼. 뭐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게 더 실패율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비전을 갖는다. 예를 들면 큰 목표를 갖는다. 이럴 때는 우리가 접근 동기를 갖는 게 좋대요. 예를 들면 미래 준비를 하는데 예전에 보험에서 미래를 위한 상품을 파는데 어떤 두 가지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는 아주 미래 준비를 잘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너무 편안한 노후를 즐기는 막 크루즈를 타고 여행을 다니고 둘이서 손잡고 운동하는 사진을 보여주고 한쪽은 미래 준비가 안 되어 가지고 막 박스를 줍는다든지 뭐 너무 아픈데 막 살펴줄 사람이 없다든지 그런 사진을 보여주고 이봐라 네가 지금 준비를 안 하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하면 어떤 게 더 잘 팔리겠냐는 거죠. 이거는 이제 미래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접근 동기를 쓰는 게 훨씬 효율적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비즈니스 하는 것도 그렇죠. 물론 우리가 노후에 나 가난해지면 안 돼 하고 이 일을 하는 것도 좋지만 먼 미래의 비전은 더 멋진 노후를 위해서 상상하면서 했을 때 이 일의 성취도가 더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하는 일이 어떤 동기와 연결되어야 더 효율적인가. 이게 이제 내 생각을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그런데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탱크화를 해야 되고 구체적인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회피 동기를 써야 돼요. 아,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 내 목표를 실현할 수가 없고 요렇게 안 하면 내가 나중에 힘들어질 수도 있어. 막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 이해가 좀 되세요? 그래서 막 비전이나 목표를 가질 때는 공간도 넓은 곳에서 하는 게 좋대. 천장이 높고 막 이런 곳에서 큰 비전을. 근데 구체적인 걸 할 때, 뭐 아니면 우리 강의 준비를 한다거나 이런 것도 굉장히 세밀한 그 작업이잖아요. 이런 거는 조금 밀폐된 공간에서 한다든지. 그래서 애들 왜 시험 공부하는데 거실에다 책상 만들어주고 이런 사람들 있죠. 그거 별로 옳지 않은 거죠. 그거는 구체적이고 치밀한 작업을 해야 되는데 개방된 공간에서 한다든지 이런 게. 그래서 이 접근 동기, 회피 동기가 뭐 시간적인 개념, 책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과 변인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느 동기에 더 들어맞느냐에 따라 내가 가져야 할 동기도 달라진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너무 접근 동기만 좋은 거다 생각하고 접근 동기만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규율을 잘 안 지킨대요. 그런 사람들은 규율을 또 잘 안 지키고 또 되게 포기가 빠를 수 있대요. 무책임한 포기. 그래서 회피 동기도 가지고 있어야 실패하면 안 되고 이런 책임감을 갖고 실천해야 되고 하는 것들은 회피 동기에 들어가거든요. 예, 그래서 둘 다를 어디에 어떻게 쓸 건지를 내가 잘 써야 된다는 거죠. 동기의 방향이 접근이냐 회피냐에 따라. 네, 그래서 우리 일이 많습니다. 그중에 잘 연결을 하는 게 중요하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하는 일의 결과가 나중에 나오는 것일수록 접근 동기가 더 중요하게 작용하고 결과가 즉시 나오는 것일수록 회피 동기가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그래서 먼 곳을 향해 가는 여비는 접근 동기에 의해 만들어지고 가까이 있는 것을 자세히 파악하거나 행동을 옮기는 건 세심한 일은 회피 동기가 돕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챕터에 이제 이분이 결국은 모든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평생 하고 노후가 되면 전부 행복이라고 하는 주제에 다 도달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마지막 챕터는 이 행복에 관한 이야기들로 되어 있는데,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우리가 결국은 이 삶에 대한 동기, 본질적 동기는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 행복에 가까워지는 길 세 가지를 거기에 말씀해 놨는데 첫 번째가 이제 즐거운 삶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관여하는 삶, 세 번째가 의미 있는 삶.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해 놨는데 즐거운 삶은 즐거움은 되게 있잖아요. 놀라운 게 유전적인 게 많대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되게 즐겁고 낙천적이면 아이가 낙천적일 확률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안 낙천적이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럴 경우에는 그런데 동시에 즐거운 삶은 일종의 기술이다. 기술이고 경험이다. 자주 경험할수록 점점 더 횟수도 기술도 늘어난다. 그리고 인간은 당대에도 DNA가 바뀌는 거 아시죠? 내가 좀 DNA가 안 즐거운 DNA라도 내가 막 즐겁게 웃고 즐겁게 살면 그걸 보고 내 아이들이 그 즐거운 정서를 함께 경험하면서 그 아이들의 DNA인 즐거운 DNA가 된대요. 그래서 인간은 열심히 노력하면 당대에도 DNA가 바뀐다고 어디서 책에서 읽었는데 제가 두 번째는 이제 관여하는 삶. 이거는 이제 몰입하는 삶을 얘기합니다. 어떤 대상이나 사건, 일에 몰입하는 것. 그러면 우리는 생동감과 활력을 선물로 받는다. 도전과 기술 향상을 위한 동기를 또 받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성장하고 삶은 훨씬 더 활력 있는 삶을 살게 되죠. 세 번째는 의미 있는 삶입니다. 자신만의 강점을 살려 공동체를 위해 봉사하는 것. 우리 이영신 리더님께서 광주까지 가셔가지고 공동체를 위해 봉사하고 오셨잖아요. 예. 봉사를 통해 긍정적인 감정을 얻는다. 훗날 자기 인생의 의미를 찾게 하는 보람 있는 일을 꾸준히 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일이 있다는 것이 사실은 1, 2, 3번을 모두 다 챙기고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그 기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우리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이고 조금 더 열정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면 이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더 많고 무엇보다 삶의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동기인 행복한 삶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뇌의 안쪽 부분이죠. 편도체, 시상하부 여기는 굉장히 부정적인 정서를 담당하는 곳이거든요. 불안하고 왜냐하면 생존을 위한 거기 때문에 마구 즐거워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뇌의 안쪽 부분이고 굉장히 본능적이고 타고난 것과 관련되어 있고 정서적으로는 부정적 정서를 갖게 된대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태어난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게 부정적 정서래요. 그냥 주어지는 정서죠. 그런데 대뇌피질은 뇌 바깥쪽에 있잖아요. 그죠? 후천적으로 개발되는 뇌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해석이 필요한 내용들이나 이런 뭐 우리가 후천적으로 발달시키는 뇌인데 여기에 긍정적 정서가 있다는 거예요. 행복이나 기쁨은. 그래서 결국 부정적인 불안하고 이거는 본능적인 거지만 행복과 기쁨은 우리가 대뇌피질을 발달시키는 것처럼 노력을 해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행복을 위해서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나는 왜 안 행복하지가 아니라 뇌를 발달시키듯이 행복도 발달시켜야 된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닫는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져놨어요. 여러분의 재산 목록 1위가 무엇입니까? 집인가요? 차인가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이분은 생각이래요. 생각이야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가치가 큰 것이다. 다른 모든 것은 생각을 잘하면 다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생각도 그냥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사용 설명서가 필요하다. 생각의 주인이 될 것인지 생각의 방관자가 될 것인지 방관자가 되면 아까처럼 그 수많은 오류와 편향들을 계속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저희가. 그러면 목표 한 발을 목적 한 발을 얻을 수가 없겠죠. 부디 생각의 원리를 매 순간 활용하여 지혜로운 하루, 행복한 삶에 다가가기를 기원한다 하고 마지막에 이 글을 올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제가 이제 간단하게 리뷰를 해드렸는데 한번 사서 보시면 되게 안에 재밌는 내용들도 굉장히 많고 사례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나마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생각에 관심을 갖게 되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